네, 오늘은요, 구치소 또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천태만상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교도소는 법의 감시망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탄탄할 것 같은데 도둑이 오랫동안 교도소 안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등잔밑이 어두웠다고 할까요? 알고 보니까 범인이 교도관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교도관이 노린 게 바로 영치금이었습니다. 네. 이 영치금이라는 게 사실 수용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옷이나 생필품 그리고 의약품, 머리끈, 화장품까지 살 수 있는데요. 1인당 300만 원 정도의 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영치금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도관, 이 영치금을 노린 건데요. 무려 2016년 9월부터 2년 9개월간 3억 3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1인당 한도가 300만 원이라면 거의 수백 명의 영치금을 빼돌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간 큰 교도관이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돈을 횡령했다면 쓴 곳이 있었을 거잖아요. 큰 빚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3년 동안에 3억 3억 3천만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교도관이 격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보니까 아마 그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계좌로 입금 안 시키고 그 서류에만은 있는 걸 썼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 교도관이 인터넷 도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보면은 이 사람이 한 16억 얼마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2년 동안에도, 그러니까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 게 735회를 했는데 16억 8,389만 원 정도를 탕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홀짝 해가지고 승률품 이기는 거 일명 바카라라고 하는데 이게 쉬워요. 이 도박이 간단히 쉬운 건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돈을 본인 돈으로 탕진했지만은 영치금을 빼돌려가지고 그걸로 다 쓴 게 인터넷 도박 게임으로 탕진을 한 거죠. 그렇군요. 저는 사실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생활을 감독하는 역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돈 관리도 하나 봐요. 돈 관리하는 교도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가면은 그 은행에 직접 넣는 게 아니고 면회 가가지고서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교도관이 말이죠. 그런데 이 돈을 은행에는 입금을 안 시키고 전산 시스템에는 입금시킨 것처럼 거기다가는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허점이 있는가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에만 요걸 이제 올려놓으면은 진짜 은행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감시 감독이 안 됐고 교도소 내에서 감사가 안 됐다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전산 시스템에는 올려놓고 은행에는 안 넣고 그 돈을 빼돌려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도박을 한 거죠. 쓴 거죠. 예. 말씀하신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3개월도 아니고요. 3년 동안 이렇게 돈을 빼돌렸는데 교도소 측에서 몰랐다.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가상 계좌나 계좌 이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면회로 온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교도소 거기에서 창구에 접수를 하거든요. 현금으로. 그래서 접수를 하니까 교도소에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입금을 하고 그리고 교도소 전산 시스템에 또 등록을 해요. 얼마가 들어왔다. 근데 이거 입금을 안 하고 전산 시스템에 그냥 기재를 그냥 자기가 얼마가 들어왔다라고 치면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하는 거 은행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재가 된 거 이제 그냥 이 교도관이 기재하는 이 돈을 관리하는 영치금을 관리하는 교도관이 그냥 성관주의무를 다해서 여기다 적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보통 다들 이제는 다 이게 계좌 이체를 하거나 이러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국가기관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특별하게 교도소에서 지금 영치금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좀 잘 챙겨봤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그 교도소 내에서 법무부의 교정당국에서 교도소 내에서 기재돼 있는 컴퓨터에 기재돼 있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하고 맞는지를 외부 은행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소홀히 한 거죠. 제대로 안 살폈는데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도관 분들이 고생하시는 분 너무 많고요. 훌륭하신 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주 극히 일부니까 이제 저희가 슬기로운 깜빵 생활 그 드라마를 봐도 알잖아요. 나쁜 사람은 아주 일부고 훌륭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를 듣더라도 그런 부분은 훌륭하신 분이 아주 많고 이제 고생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교도관분들을 매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도요, 뒤늦게서야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요. 이제는 가상 계좌로만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도소도 깜빡 속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들통이 났나요? 아주 이번엔 슬기로운 교도관분이 네. 적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들키지 않았다가 담당자가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바뀐 담당자가 이 전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데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실제 입력한 전산과 실제로 계좌 잔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겁니다. 영지금 계좌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만 남아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상하다 이렇게 낌새를 알아챈 거죠. 그래서 적발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교도관 검찰에 기소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요.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곧 선고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교도소뿐만이 아니라 구치소에서도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합니다. 보통 변호인들이 사건 변론을 위해서 피의자들을 접견하곤 하는데 종종 위험한 심부름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너무 많이 접견해서 뭐 황제 접견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전달한 물건이 문제였습니다. 네. 이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기 혐의로 이제 구속된 피의자 임모 씨를 최모 변호사가 만나기 위해서 접견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접견실은 사실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뭘 전달하는지 좀 감시할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뭔가 서류 뭉텅이를 넘기던 중에 좀 이상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사진 몇 장이었는데요. 아주 눈썰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모 씨의 그 사진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뒤져봤더니 글쎄 이 변호사의 비키니 셀카 사진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이 수용자에게 넘긴 거죠. 그렇군요. 뭐 대한변호사협회도 지금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니까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성의 사진도 아니고 네. 자신의 셀카, 특히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보내주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전에 우리 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변호사들은 접견을 할 때도 제일 앞쪽 부분에 좀 앉도록 배려를 해줘요. 이제 교도관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그리고 요즘은 한 여기 앉아 있으면 허리 이분 상반신 부분은 유리로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를 건네는 장면도 서류가 대강 보여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교도관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래 변호사랑 그 이제 뭐 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교류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경우도 생기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도 전해 들은 얘기인데 어떤 여성 변호사랑 그 수감돼 있는 사람이랑 결혼한 경우도 실화로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경우도 뭐 그런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소송 서류에 이런 서류를 사진을 넣어서 주는 거는 변호사의 아마 품위를 훼손한다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어떤 관계라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진을 건넨 것 자체는 아마 일정 부분 징계는 가능할 거예요. 징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 협회 차원의 징계죠. 뭐 사법 처벌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지된 물품이냐라고 봤을 땐 조금 애매한 게 있거든. 사진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저희 얘기 나오겠지만 담배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노트북 이런 거는 이제 금지된 품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자신의 셀카 사진 이런 거는 금지된 품목이 아니고 또 사진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은 소송 서류를 하다 보면 증거 품목으로 사진을 봐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금지된 품목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비키니 셀카 사진이니까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라고 협회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지 뭐 범죄라고 보기는 지금 상황에서 뭐 그 더 이상 얘기가 있으면 뭐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징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지 품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허가되는 품목도 있나 봐요. 저는 접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물건이 뭐 오갈 수도 있는 건가요? 없어요. 변호인이 가가지고 네. 거기서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소송 서류.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된 서류 예를 들어서 이것들도 거기 교도관에 확인을 받고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넣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돈을 넣는다 그러면 그 영치금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 서류라든지 이런 걸 넣는다면 교도관의 허락을 받고 확인을 받고서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도 지금 이제 그것이 소송 서류다. 그렇다면 그건 뭐 교도관이 확인해서 넣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확인을 안 걸치고 직접 가져가도록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그 셀카 사진을 넣기 때문에 그거는 허락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금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볼펜 같은 데다가 그 담배 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뭐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휴대폰 같은 거 뭐 쓰도록 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변호사들이 본인하고 당사자화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수감자하고 당사자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 때문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하고 이제 신뢰 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그 동일시되고 어떤 동정심을 갖게 되는 동정심이 거예요. 생기기도 하고요. 관시죠. 중국어로 말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변호사가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 씨죠. 최근 최순실 씨의 옥중 편지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고 다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전했던 편지부터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직접 적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서울 동부구치소 직인까지 찍혀있는 편지입니다.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하는 것일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전무후무한 모든 과정의 프리패스한 것도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 하는가? 우리 딸은 덴마크에서 6개월 감옥살이 하면서 마약쟁이들과 섞여서 옥고를 치렀고 2019년 9월 2일 최서원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달받아서 방송해달라고 하는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편지 내용은 일단 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해달라면서 최 씨가 편지를 보낸 건데, 그런데 최근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못 쓰게 한다면서 교도관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교도관들이 보통 편지를 다 하나하나 검열을 하나 봐요. 검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언론에서 보게 되면 그 전국 교도소하고 구치소가 51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년 동안, 그 2016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42,899건을 검열을 했어요. 네. 검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법이 있거든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해에 관한 법률 43조 상해 4호 3호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수용자 있잖아요. 그 수용자들이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거. 네. 또 하나 뭐냐면 시설의 안전이라든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뭐 법령이 위반한다든가 문제가 있는 거는 그 검열을 해가지고 아마 걸르는 것 같은데 거의 뭐 90 몇 프로라 하냐면 한 99.3% 정도를 검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열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저촉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위해서 교도소에서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고소한 교도관의 경우에도 결국 그냥 본인이 할 일을 한 거네요. 네, 사실은 네. 이 이제 저희 서신 검열과 관련돼서 구치소 서신 검열과 관련돼서 제일 유명한 얘기는 모 부회장이 그 구속돼 있을 때 전국에서 편지가 답지를 해가지고 교도관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보통 우편량의 뭐 한 20배, 30배씩 편지가 와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재벌 회장도 또 편지를 많이 쓰셔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편지가 오고 가는 경우에 뭐 그분들은 공범은 아니었지만 네. 이제 사실 비슷한 범죄로 다 재판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의사소통이 될까봐 이제 서신 검열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그 모르는 사람한테서 그렇게 편지가 답지하는 경우에 그거는 또 아마 수용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또 편지를 검열해서 당사자도 원하지 않으니까 별로 전달 안 해주고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요즘은 이걸 해요. 왜냐하면 이걸 서신 검열을 근거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경우에 또 편지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또 그걸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소자들이 막 그거를 진정을 많이 넣거든요. 민원을. 네. 그래서 교도관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를 많이 받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엄격하게 법령의 근거를 갖고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최서원 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다지만 실제로 범죄가 될 가능성, 네.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